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24번 강의를 준비하는데 가장 고민했던 강의가 이번과 3월달 강의입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과연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한테 이 금강경을 강의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들으실 내용과 같은 내용을 강의를 해야만 되는가 하는 문제였는데 한참 고민하다가 물론 상당히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지금처럼 강의하기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는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근기인들입니다. 많이 알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그것과 다른 면에서 우리 사람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어떤 거 새로운 걸 개척했을 때 큰 이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경제적인 이득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리산의 발견 시대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면 대개 한 번 항해해서 한 3년간 항해하고 나면 이 경제적인 이익이 1000배씩 남았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그럼 이제 인간은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걸 개척하고 나아갈 때 큰 이익이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개척지는 우주와 또 하나 있습니다. 우주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개척할 텐데 나머지 하나는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부처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별로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다가 요즘 와서 귀담아 듣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동양 쪽보다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미국 사람들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저 다라이라마의 그 영향 때문에 그런데 뭐냐면 마음을 개척하는 겁니다. 마음도 결국은 새로운 영토와 같아서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현재 조금 알고 있는 나의 경험과 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 조그만 마음 이 바깥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가보려면 하근기나 상근기는 듣자 말자. 하근기는 들으면 들은 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중근기들은 고집도 세고 내가 아는 것이 다기 때문에 그 밖의 것은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인간이 사실은 이와 같이 발전한 것이 무슨 원인이냐 하는 것을 학자들이 많이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협동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은 인간의 마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이야기를 꾸며내는 어떤 능력이다. 소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내러티브 인지라고 그러는데 내러티브 인지라는 것은 우리가 북두칠성을 보고 그냥 북두칠성이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설이나 신화를 생각해낸 그 상상력.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그 SF 소설도 쓰고 또 만화도 그리다 보면 그것이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많은 발전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도 가장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기한 모양 내용들을 말해주는 것이 자연과학이고 또 부처님은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지만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와 같은 무한한 상상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너희들이 뭐 찾아봐라 해서 그동안 2500년 전에 어떤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요즘은 뭐 책도 많고 해설한 것도 많아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물리도 다 나만큼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양자역학의 해설서라든가 불경 들어보셨지만은 그것들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우주에 일어난 별들의 모양이라든가 현상들이 있더라도 그것은 저게 불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지 마시고 저게 바로 내가 모르는 어떤 현상으로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무한한 가능성 중에 어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제 강의에 이런 식으로 준비한 것이 어떤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글자 그대로 블랙홀과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블랙홀하고 정보가 무슨 상관이 있을 건가 하고 짐작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정보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미 양자역학할 때 들으셨죠. 미시세계의 입자가 파동으로 행동할 때는 그건 확률파로서 단지 정보만 있을 뿐인데, 관찰자의 관찰이 행해짐으로써 그것이 우리가 입자라는 실체로 나타나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중에서 질문하시기를 어떤 그 양자역학 해설서라든가 양자역학 실험 어떤 결과를 들어서 다른 소립자가 부딪히더라도 거기에서 파동이 사라지고 간섭무늬가 사라지고 입자로 행동하는 거니까 꼭 의식 있는 관찰자가 아니더라도 파동성이 사라지고 입자로 나타나는 것은 괜찮지 않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강의했던 그 결 어긋남 해석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시간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오늘은 일합 이상분, 요 일합이 전체를 말하는 거고, 요 상분이 그 미시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우선 경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부분과 전체의 참모습, 일합 이상분,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 대천 세계를 부수어 가는 티끌을 만든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티끌이 진정 많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여래께서는 티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래께서 티끌들은 티끌들이 아니라고 서했으므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이 금강경에 늘 나오는 말이죠. 티끌을 여기서 티끌들은 미진중인데, 미진중, 비미진중, 시명, 미진중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어렵긴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계종 표준 본에는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가만 보면 우리가 그냥 흘려 들을 수 있는 말들이긴 한데, 이 티끌들이 진정 많겠는가는 여기서부터 양자역학을 들으신 분들은 즉시 좀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다, 작다 하는 것은 이미 입자로 보았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하고 셀 수 있는 거고 많다고 그러는 거지, 그걸 파동으로 있을 때는 많다,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전체가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천 대천 세계를 부수어 가는 티끌을 만들어서 다 잘게 부수었다면 그 하나하나가 소립자가 됐을 텐데, 그럼 소립자라면 그걸 많다 하겠는가?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수보리가 많다 그랬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여러 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했는데, 티끌은 그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이름 붙이기를 티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이미 티끌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그 순간 티끌은 그 모습을 바꿔서 입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일단 미시세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대천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삼천 대천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래가 말씀하신 삼천 대천세계는 특히 세계라고 이름 붙일 것이 아니긴 하지만은 이름을 붙여서 그 세계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겠지만, 여래께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아니라고 써야 했으므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그냥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A 즉 BA 시명 A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는
A 아닌 것과 구별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A라고 이름을 붙인 이상 그냥 그 A라고 부르자 그런 뜻에서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한 덩어리로 뭉쳐진 여기 일합상을 우리가 여기서 한 덩어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열애께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므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일합상 즉 비일합상, 시명, 일합상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벌이요. 한 덩어리로 뭉쳐진 일합상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그 양자역학에서 많이 들으셨습니다만은 딱 규정져서 말을 하는 그 순간 거기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자의 모습을 말하는 그 순간 파동의 성질은 잃어버리는 거고 파동의 성질을 말하는 그 순간 입자의 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말로 붙인 이상 뭔가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말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일합상은 특별히 그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범부들이 그것을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고 실체화시켜서 탐내고 집착할 따름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한번 현대적인 용어와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천대천 세계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세계 또는 평행우주니까 이 평행우주에 대해서는 다음 3월달에 제가 그 현재 나와 있는 평행우주를 어떤 사람은 9가지의 평행우주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6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티끌이라는 것은 티끌들, 미진중.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미진중이라면은 미진들의 어떤 모임, 많은 뭉친 거니까 그냥 소립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여기 미진중과는 좀 다른 거죠. 한 덩어리로 뭉친 그것들이 하나로 모여서 나눌 수 없는 전체로 이루어진 그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영어로 많이 썼었는데 undivided wholeness, 나눌 수 없는 하나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경전의 뜻은 우리 지금 조계종 표준본에는 여기에 쓴 대로 일합 이상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전을 다 비교를 해보고 거기다 글자가 잘못되어 쓴 거 있는지 탈자가 있는 거 조사를 한 것으로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책이 김용옥 박사가 쓴 금강경 강의인데 거기에 보면은 일합 이상분은 요 이가 그 옮겨 쓰는 과정에 생기는 오류여서 원래는 여기에 떨어질 이라고 한다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맞지만은 옮겨 쓰는 과정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부수어 티끌을 만든다면 티끌은 많다. 실제로 많지요. 근데 이때는 벌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말한 것이 아니라 관찰을 해서 이미 파동성을 깨트리고 입자의 모습으로 봤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시적 사물은 공하다고 하더라도 구성 요소인 티끌은 그러면 실제하는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교 이야기고 양자역학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난번에 양자 얽힘에서 사물의 그러니까 벨 정의에서 사물의 실제성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답은 여러분들 이미 알 테죠. 따라서 본질로 놓고 본다면 많다 할 수도 없는 건데 우리가 잠정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한 뒤부터는 입자라고 보고서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앞에 나왔던 것들의 그 번역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한문 원문을 써서 A 즉 B의 시명 A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겁니다. 한문에 관한.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계라는 것도 실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눌 수 없는 하나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합상은 말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름 붙이기를 그걸 그냥 일합상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벌이여 일합상이라 하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 단지 범부들이 그것에 집착할 따름이다.
그래서 이것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합상이라는 것은 전체의 모습인데 우리가 전체의 모습이라 하는 그 순간 그건 전체가 아닌 거 되죠. 왜냐하면은 전체라고 하면 나도 포함된 것이 전체일 텐데 이미 전체라고 말 붙인 그 순간 내가 말하는 그 전체에서부터 말하는 나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전체의 모습이지만 말을 한 이상 우리가 그것은 또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범부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모습을 그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과 전체로 나누어 생각한다면 그건 전체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전에 제가 그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자가 아무리 부분을 분석하고 100% 완벽하게 설명했다 하더라도 그 과학기술자가 설명하지 못한 뭐가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가 전하고자 하는 예술성. 그러니까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분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100% 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부분들을 모아놓으면은 그 부분들 하나하나한테서는 찾아낼 수 없는 어떤 성질이 생겨납니다. 그걸 우리가 창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창발성 때문에 부분과 전체로 나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전체일 수가 없고 삼천대천세계를 단지 소립자들이 합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소립자 하나하나에 없는 어떤 성질이 그 모임에선 생겨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식으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여기에 아주 뛰어난 물리학자 존 아치부트 휠러가 물어본 것 있습니다. 존재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립자를 다루는 것이 양자역학으로 다루는 미시세계라면 우리가 보는 거시세계는 분명히 뭐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미시세계를 보니까 그것들은 단지 정보에 불과하고 우리가 확률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정보에 불과하다 그러는데 그 정보에 불과하다는 건 추상적인 건데 어떻게 우리가 보는 이런 존재가 생겨났는가? 그 다음에 왜 양자인가? 왜 그것들을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그 단위인 퀀텀인가? 그럼 동참하는 우주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주는 아까 제가 우주 전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전체는 참다운 전체가 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뭐냐면은 내가 빠졌기 때문에 동참하는 우주란 말은 우주에 대해서 관찰하는 나까지 포함된 우주라야지만 된다는 것이 동참하는 우주이고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무슨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뭐가 생겨났다고 그러는데 의미라는 건 도대체가 뭘 말하나? 그다음에 비트의 존재로 이건 뭐냐면은 비트는 정보의 단위를 비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비트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정보의 단위를 말하는 거니까 바로 정보에서부터 어떻게 존재로 생겨날 것인가, 나는 것인가 이걸 묻고 싶었던 거고요. 이것을 사실 이 존 휠러가 이런 걸 물었더니 실험적으로 양자역학적인 대상들을 가지고 실험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한 오스트리아 빈대학의 물리학자 이 안톤 차일링거가 뭐라냐면 우리가 내일 물리학 전체를 이제 다 이제 기본적으로 말하면 정보의 언어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희망한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우주의 기본은 정보입니다. 정보라는 건 뭐죠? 실체가 없는 어떤 정신적인 거죠. 그죠? 근데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건 이제 오늘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보의 언어, 정보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언젠가 안톤 차일링거가 살아있을 당시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후대의 물리학자들은 아마 정보의 언어로 이해하고 표현하게 될 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정보는 그럼 도대체 정보는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또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문제. 그래서 이제 거시세계하고
미시세계가 만나는 곳이 블랙홀인데 지난번 15강에서 제가 그 브라이언 그린이 쓴 멀티 유니버스를 소개하면서 그 책 409페이지 이런 말이 납니다. 요 내용은 오늘 2번 나올 건데, 지금 나오고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올 건데, 블랙홀을 향해 빠져드는 사람은 자유낙하를 하므로 자신이 사건 지평선을 통과하는지도 알 수 없고 호킹 복사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외부에 있는 관찰자가 볼 때 이 사람은 왕성한 광자와 만날 것이므로 사건 지평선에 도달할 쯤이면 완전히 숫덩어리가 된다. 어느 관점이 옳은가? 한쪽에서는 사람이 죽었고 다른 쪽에서는 멀쩡히 살아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용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호킹 복사인데 호킹 복사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에 자유낙하 한단 말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중력장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자기는 힘을 받는 줄 모릅니다. 그걸 지난번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 말씀. 그래서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중력을 받아 떨어지는 건데 본인은 자기가 무중력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블랙홀 향해 떨어지는 사람은 중력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중력을 받지 않고 자유낙하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관찰자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왕성한 광자와 만날 것이므로 숫덩어리가 된다. 왜 광자와 만나게 되는지, 아니 왕성한 광자와 만나게 되는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하나의 사건인데 사건 지평선을 지나서 블랙홀로 떨어지는 사람 자신은 자기는 뭐 아무 변동도 없고 그냥 지붕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멀리 있는 관찰자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새까맣게 다 죽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그럼 누가 옳은가? 둘 다 옳은 거죠. 근데 누가 옳은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바로 오늘 강의에 제가 고민했던 적이 그런 건데 이것은 정말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상상력을 길러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현실에서는 어떤 건가?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고 애통해하고 우는데 막상 죽은 자는 자기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우리는 여기는 블랙홀이긴 하지만 여기 물리학이니까 블랙홀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의 어떤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그냥 넘어갔을 때 실제로 그런 책이 많이 있죠.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이븐 알렉산더라는 하버드대학교 정신과 의사가 죽었다가 일주일 만에 살아나서 쓴 책이 2권 있죠. 나는 천국을 보았다가 두 번째 얘기, 천국을 보았다는 두 번째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죽으니까 오히려 더 자유롭고 멋있고 이해가 더 잘 되더라. 뭐 그런 얘기인데 여기도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한 둘 다 과학자가 한 얘기거든. 이것도 지금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물리학자가 한 얘기고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뇌과학자가 한 얘기니까 여러분의 상상을 동원해서 도대체 우리가 삶이니 죽음이니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별들의 종류, 운명.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제가 이것을 과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할까 말까 하다가 아까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중군기이기 때문에 고집이 너무 세거든요. 내가 아는 것만이 옳고 진리라고 그러고 그 바깥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마음을 넓혀서 세상이 얼마나 넓고 여러 가지가 있는지 아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강의를 여기다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뭐냐면은 우주적 규모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우주의 다양함을 살펴보는 것은 인간 마음의 다양한 내적 체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저는 중군기들의 마음을 좀 깨트려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흔들어보고 싶어서 이런 강의를 집어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뭔가 잘 알고 있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강의 내용을 준비한 겁니다. 우선 우리 별들은 뭐가 있냐면은 이건 읽어보면 되는 것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갈색의 성이 있습니다. 이건 항성이 되려다가 실패한 천체로서 대개 태양 질량의 7.5% 이하의 별들입니다.
목성 질량보다는 대개 100배까지는 안 되지만 50배 이상, 75배에서부터 85배 정도 이런 별들인데 이 별들은 가볍기 때문에 수소를 융합해서 헬륨으로 만들어서 태양처럼 빛을 내지는 못하고 이미 중수소나 리튬을 태워가지고 약한 빛을 내는 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개 이 갈색 행성들이 이 우주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 작은 갈색 행성도 있는데 대개 목성 질량의 13배 정도 이런 것들이 하늘에 있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뭐냐면 여기에 보이는 적색 행성들입니다. 이건 태양 질량의 반 정도에서부터 8% 이상 정도 되는 별들인데 우주에 있는 별들의 90%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적색 행성이 가득 찬 은하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관측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빛이 희미하니까 온도는 그래도 꽤 높아요. 한 3,500도 정도.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수명은 별들은 신기하게도 작을수록 오래 삽니다. 그래서 작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태양은 수명이 한 100억 년 정도 돼요. 지금 태양이 생성된 지 한 50억 년 되기 때문에 앞으로 50억 년 지나면 우리 태양도 죽어요. 그런데 이 별들은 수백억 년 또는 수조 년까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별들이 백색외성입니다. 이거는 백색외성은 뭐냐면은 보통 태양 질량의 1.4배 이하인 별들, 되게 태양하고 비슷한 별들이 한번 폭발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날려보냅니다. 날려보내고 나서 대개 자기 질량의 한 반은 날려보내고 반만 남아가지고 0.5에는 태양 질량 6좀 되는데 크기는 지구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굉장하겠죠. 태양의 100만 배. 그러니까 거기서 백색외성의 1세제곱센치당 그 무게를 질량을 갖다가 대보면 1톤쯤 됩니다. 굉장히 무거운 별인데 이 별들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옆에 동반 컴패니언 스타니까 동반성이 있으면 이 동반성에서부터 물질을 빨아들여 가지고 자기가 점점 커집니다. 백색외성이. 그래서 이걸 빨아들여 가지고 또 질량이 1.4배쯤 커지면 다시 한번 꽝 폭발하는데 그 별이 천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자별. 이거는 태양 질량의 1.4배 이하인 것인 백색외성인데 1.4배에서 한 3배인 별들은 폭발하고 나면은 소위 반지름이 12km 내지 13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그맣은 거죠. 아까 백색외성만 하더라도 지구만 하더라도 그러는데 그보다 훨씬 작아지니까 이건 어마어마하게 질량이 밀도가 클 거예요. 질량은 태양 질량의 1.1 내지 3배 정도 되는데 밀도는 10의 12승이 1초죠. 그죠? 100조 배니까 얼마가 되나요? 백색외성의 1억 배니까 거기에서 1세제곱센치당 질량은 3억 톤씩, 3억 톤 정도가 돼요. 그런 별이 실제로 우주에 많이 있습니다. 중력의 강도는 이게 중성자별 정도가 되면은 중력의 강도가 얼마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볼펜을 갖고 있다가 1m에서 떨어뜨리면 땅에 탕 부딪힐 때 그 중력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TNT 1톤 정도의 폭발력을 질 정도로 중력이 셉니다. 이러한 별에서 그냥 우리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또 학자들이 재미나는 걸 많이 발견했어요. 처음에 중성자별 발견했을 때 펄사를 발견했는데 맥동성이니까 이게 맥이 탕탕 뛰는 것처럼 1.5m초란 말 1000분의 1초죠. 그죠? 1000분의 1.5m초에서 8.5초 사이의 주기로 광선을 이렇게 쫙 방출해요. 일부 펄서들의 경우에는 맥동의 규칙성은 원자 시계와 비교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원자 시계라면 어마어마하게 정확한
건데 뭐 10억 분의 1초 이상 정리할 정도인데 맥동성이의 그 주기가 그게 정확합니다. 규칙적으로 딱딱 이렇게 어떤 전파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칙적인 어떤 전파를 보내니까 처음에 이걸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외계인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정해졌는데 이런 방향을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여기 만원경이 있으면은 이렇게 보여지니까 우리가 보는 맥동성은 우리 만원경 쪽으로 향해서 전파를 발생하는 거고 이거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못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펄서가 저기 우주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마그네타라는 이상한 별인데 이게 중성자별입니다. 중성자별 중에서도 유달리 강력한 10기가 테슬라. 기가가 뭐냐면 10의 9승이니까 10기가면 10의 10승. 10의 10승이 얼마죠? 100억 테슬라죠. 근데 여러분 테슬라라면 아무 감각이 없는데 지자기가 보통 뭐 0점 몇 가우스 정도가 되고 우리가 센 자석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센 자석이라면 한 100 가우스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MRI를 찍을 때는 우리 뇌 속에 들어있는 그 물질의 원자들을 한쪽 방향으로 나란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MRI 자석은 굉장히 셉니다. 대개 1테슬라에서 3테슬라. 그리고 이제 아주 강력한 MRI를 개발한 걸 알고 있는데 한 5테슬라 정도고 보통 실험실에서 만든 것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강한 자석이 있다고 그러면 대개 10테슬라, 10만 가우스 정도인데 그 15 테슬라니까 이 자석이 얼마나 센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성자별 전체가 하나의 자석인 거예요. 얼마나 센 줄 알겠죠?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그 수준이며 인간이 만든 자기장에 여기 자자가 빠졌죠. 자기장에 100만 배 이상 강한 것으로서 그 힘은 달과 지구 중간 지점에서 크레딧 카드의 정보를 지울 정도다. 만일 달 근처에 이 마그네타가 있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크레딧 카드의 뒤에 있는 자석의 정보가 지워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그네타는 특유의 X선과 감마레이를 이렇게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또 가끔 성진이 있어요. 성진, 그러니까 지구가 흔들리면 그게 지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이 흔들었으니까 성진이 일어나서 성진이 일어날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이 감마선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력한 전파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대개 우리 은하에는 3천만 개 이상의 마그네타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예요. 우주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블랙홀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런 걸 놓고서 사람들이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는지 또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을 하기 위해서 제가 드래곤 에그라는 소설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물리학자예요, 이 작가가.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얘기한 건 아닐 테죠. 이 드래곤 에그는 중성자별에 사는 생명체를 모사했는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어떤 그 생물 이름은 칠라입니다. 칠라는 중성자별에 사니까 깨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무겁죠. 아까 말씀드린 1g이 한 3억 톤쯤 되니까 깨알이라 하더라도 뭐 몇백만 톤은 될 만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데 그 깨알이 생각하고 신호를 전달하는 속도는 인간보다 100만 배쯤 빠릅니다. 왜냐하면 중성자별은 이 원자들이 다 이렇게 원자들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두뇌라는 것은 두뇌 신경과 신경 사이에서 원자와 원자 사이에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건데 이 중성자별에서는 그 신호 전달이 엄청나게 빠를 거지 않습니까? 빠르니까 인간보다 100만 배쯤 빠르게 머리가 돌기 때문에 문명이 엄청나게 빨랐을 것이다. 그리고 이 별의 지름은 20km 내외이고, 그러니까 중성자별 아까 제가 12km에서 뭐 몇 킬로에서 고만한 거고, 그 표면 중력이 670억 여기 G, 그러니까 지구 중력의 670억 배쯤 되고 두께는 5cm
그러니까 두께 5cm니까 거기에 대기가 있는데 우리 대기는 공기지만은 여기는 중성자별이니까 뭐 잡아 당기니까 그것도 똘똘 뭉쳐가지고 철 원자핵으로 감싸서 한 5cm 두께로 둘러싸여 있었으니까 이거 다 물론 이 사람은 상상으로 한 거긴 하지만은 여기에 나온 수치 같은 것은 물리학자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서 만들어내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 하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시뮬레이션 우주를 얘기하면서 이 우주는 어쩌면 그 외계 생명체라는 것은 AI일지도 모른다는 마틴 리스라는 사람의 학설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영국 작가이자 철학자인 사람이 뭘 썼냐면은 여기 그 스타 메이커라는 책을 썼는데 이곳의 대기는 역시 중성자별이에요. 터무니없이 무겁고 왜냐하면 중성자별이니까 대기가 무겁죠. 대양은 엄청나게 넓었다. 이곳의 대양은 폭풍우가 칠 때조차도 수은의 표면에 있는 파문만큼이나 고요했다. 뭐냐면은 우리 지구에서는 그 쓰나미가 한 번 있으면은 뭐 10m짜리 파도도 오지요. 여기서는 중성자별이니까 아무리 센 파도가 쳐봤자 약간 눈에 보일락말락한 파도지만 그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거대하고 무거운 암흑세계에는 애벌레나 곤충과 비슷한 생명체에서 이루어진 복합 생명체가 사는 벌집 모양의 집과 소위처럼 생긴 거대 인류가 사는 위태로워 보이는 집들이 있었다. 이곳의 생명체들은 거의 2차원의 평면에서 사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죠. 중성자별이니까 뛴다는 건 중력이 강하니까 뛰는 건 불가능할 거고 기어다니듯이 살아야 될 것이다. 이런 상상들을 하는데 이 상상들보다도 더 신비롭고 괴상한 것이 실제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한히 한번 넓혀보시라는 뜻에서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한번 지금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적세개성까지 말했는데 청세개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세개성이 아까 수명이 수백억 년에서 수조억 년 되는데 그것이 다 지나고 나면 그 적세개성은 뭐가 되면 청세개성이 됩니다. 그리고 흑세개성이라는 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백세개성이 에너지를 소진하고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서 지구만한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겁니다. 아마 우주여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몇 손자쯤 될지 10대 손자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가서 다이아몬드를 지구만한 다이아몬드 발견하게 되면 중만한 다이아몬드 같으면 근데 값도 안 나가겠지요. 네. 실제로 지금 발견했어요. 그다음 쿼크별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별로서 거대한 중성자별의 안쪽에서 형성되는 그 축태 물질, 그러니까 물질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 아주 그 중성자별보다도 더 밀도가 높은 별들, 그럼 약전자기 별, 그다음 쿼크가 경입자로 붕괴하면서 에너지를 생성해서 쿼크별보다도 더 밀도가 큰 그런 별들이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별들을 우리가 보는 태양은 그저 그냥 어떤 거 하나일 뿐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작고 크고 별의별 것들이 우주에 널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런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들으시고 불경을 읽으시면 아마 생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이건 뭐 뉴트론 스타니까 그 중성자별이 더 작아지면 이렇게 쿼크 스타가 되고 더 이제 뭉치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는 그 다이아몬드 별이죠. 이게 다이아몬드 별이죠. 흑색외성인데 이걸 살짝 깨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되어 있어요. 크기는 지구만 합니다. 몇 카라트가 될까요? 다이아몬드 별 발견한 적 언제냐면 2004년 발견했어요. BBC는 스미소니언 전체 물리학을 센터의 과학자들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고 발표하고 이 별은 비틀즈 노래 루시 인 더 스카이 위즈 다이아몬드에서 따온 별칭을 따서 루시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루시는 있어요. 루시가 인기가 좋네요. 우리 저 인간의 조상 중에
최초의 여자라고 하는 그 호모 엘렉투스의 이름도 루시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별도 루시입니다. 태양 질량의 1.1배의 루시는 자, 태양보다 커요. 근데 90%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걸 가져오면 부자가 안 되죠. 저기 보관할 데도 없고요. 그럼 감마선 폭발, 우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9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물리학자들이 잘 몰랐어요. 뭐냐면 우주를 보려면 멀리 떨어진 은하들에서 관측되는 에너지 폭발로 인한 감마선이 섭니다. 감마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자파를 얘기할 때 보통 라디오파 위에 뭐 초음파, 그다음에 초음파가 아니라 초단파, 뭐 극초단파 나가다가 이제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그보다 더 파장이 짧은 굉장히 강한 그 전자파를 감마선이라고 부르는데, 감마선 폭발은, 폭발이란 말은 어마어마하게 센 감마선이 나와서 감마선 폭발에 붙였는데, 폭발 지속 시간은 짧으면 10m초, 그러니까 100분의 1초에서 길면 수시간까지 계속되는데, 이 감마선 폭발은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낼 수 있는 에너지 불과 수초에 걸쳐서 냅니다. 그러니까 100억 년이라면 얼마죠? 10의 10승이죠. 10의 10승인데 10승년이죠. 근데 1년이 되게 몇 초냐면 10의 한 7승년 좀 되니까 10의 2승 5승 초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태양보다 그만큼 더 강한 빛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깜짝해서 태양보다 1조 배 정도 강한 빛이 하늘에서 반짝 나오니까 얼마나 과학자들이 놀랐겠어요. 이게 지금 감마선 폭발을, 지금 감마선 폭발은 거의 제가 알기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지금도 관측됩니다. 그 다음에 초신성. 그러니까 우주에서 일어난 일들 말씀드리고 하는 건데, 신성은 별이 갑자기 폭발해서, 그러니까 별들은 한번 이제 되게 태양보다 조금 작거나 큰 별들 한번 이렇게 커졌다가 수축하면서 폭발하는데, 대개 그 태양보다는 수백 배 내지 수만 배 정도 밝았다가 다시 어두워지는 별을 우리가 신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옛날 중국이나 한국에는 객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킬로노바는, 킬로가 붙었으면 킬로는 1000배를 말하는 거예요. 노바보다 1000배 더 밝은 별인데, 두 개의 중성자 성이나 블랙홀과 중성자가 병합할 때 생기는 짧은 폭발로서 신성보다 1000배쯤 밝아요. 이때 이걸 R 프로세스 슈퍼노바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 과정을 통해서 무거운 원소들을 많이 생성합니다. 무거운 원소를 생성한다는 건 얼마만큼 우리가 삶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우리 태양은 수소를 융합해서 헬륨을 만드는 정도 역할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가 사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탄소, 산소, 질소, 철, 그거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필요하죠. 그 원소들은 밖에 있는 이 킬로노바나 초신성이 만든 겁니다. 폭발하면서 온 우주 공간에다가 무거운 원소를 쫙 뿌렸거든요. 그 무거운 원소를 바탕으로 우리라는 생명체가 태어난 거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주가 엄청나게 공을 들인 거죠. 그 다음에 신성의 수백 내지 수만 배의 광도를 바라며 신성과보다도 밝은 이런 별들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별들이 있으면 이제 1A의 여기 IA가 아니고 1A죠. 1A형 초신성은 백색 외성들이 주위에 동반성이 이렇게 주위에 동반성이 있으면 이제 잡아 끌어갖고 물질을 공급받아가지고 이 백색 외성이 다시 태양 질량이 1.4배만큼 커지면 빵 폭발하는데, 딱 1.4배 되면 폭발하기 때문에 이 1A형 초신성은 밝기가 다 똑같아요. 여기서 폭발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폭발하고 거고. 2A 초신성.
이건 태양 질량의 12배 이상의 별들로서 중심의 철이 태양질 1.4배가 되면 이것도 역시 폭발해요. 그래서 태양 밝기의 한 1000억 배쯤 되는 이런 별들이 하늘에서 터집니다. 근데 이것을 관측을 했을 때 현대 물리학의 이론을 뒷받침한 것이 여기에 나오죠. 이게 뭐죠? 첨성대가 있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데이비드 클락과 리차드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히스토리컬 슈퍼노바라는 책 표지에 나오는 그림인데, 요거는 뭐냐, 선조실록에 나오는 거고, 요건 천성대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나? The Tower of Star Observation at the 경주 built in AD 647년. It is the oldest existing observatory in the Orient. 그러니까 요게 그 동양에서 제일 오래된 천성대다. 그래서 여기 선조실록을 이렇게 책 표지가 선조실록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유럽 사람들도 그때 1604년경에 별들을 관측했는데 요 부분을 유럽 사람들은 관측을 못했어요. 요 부분하고 여기 유러피안 옵서베이션이고 이렇게만 관측했고, 요 코리안 X가 코리안 옵서베이션이 관측한 여기를 관측 못했는데, 유럽은 유명한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관측하려고 했는데 유럽은 날이 좀 흐리잖아요. 못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1A형 초신성이냐 2형 초신성이냐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1A고, 아니 그 2형이고, 이렇게 되면 1A인데 여기 마침 그 선조 시대에 우리 일관 박사들이 이제 그 당시 그때가 뭐라 그랬죠? 그때 상감 이름이 잘 까먹었는데요. 관상감. 관상감에 있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관측해갖고, 이게 원의 초신성이 폭발했다는 걸 알고서, 그 현대 우주론하면서 예언한 거 맞춰보면 요 커브가 기가 막히게 이론이 예측한 거하고 잘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뭐 생략하고요. 블랙홀을 한번 들어보죠. 블랙홀은 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태양 질량의 3배 이상인 별들이고,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서는 제일 작은 것이 태양 질량 5배가 되고, 우리 은하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한 400만 배 정도 되는 블랙홀이 있고요. 또 저 먼 우주에는 태양 질량 210억 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랙홀은 이렇게 시공간을 이렇게 휘게 만들, 태양은 요만큼 휘게 만든다면은 백색에서는 요만큼 휘게 만들고, 중성자별을 이렇게 깊이 폭 파지게 만든다면 블랙홀은 푹 파져서 끝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이 블랙홀이 왜 흥미를 갖고 있는지가 이제부터 얘기가 나올 텐데, 먼저 이 블랙홀은 그 일반 상대성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존 미첼이라는 영국의 그 물리학자가 1783년,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한 140년 좀 되겠네요. 140년 전에, 240년 전에 암흑성의 존재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얼른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이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그 중력장에서 에너지라 그러면 이거 배우셨죠? 높이가 h인 입장에서 위치 에너지가 mgh 플러스 2분의 1 mv의 제곱이라는 걸 배우셨죠? 이거 다 기억하시죠? 이게 운동 에너지죠. 이게 위치 에너지인데, 요거는 지상에서 요만큼 h만큼 높이에 떨어졌을 때는 요게 지상보다 h만큼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높다는 뜻인 거고, 이거 일반적인 거리를 말하면 항상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을 가져서 R분의 G M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지구의 질량이 여기 M이고 여기에 거리가 R이라면 여기에 물체 M이 있을 때 요 M과 큰 M과 지구 질량의 M 사이에 그 잡아당기는 그 중력장의 에너지거든. 거기에 항상 마이너스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은 중력장의 에너지라는 것은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갖는 중력장의 에너지와 이렇게 그 운동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이 항상 0보다 작으면 이것은 중력장에 묶여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주의를 준단 말은 태양의 중력장에 묶여 있어서 요것이 지구의 질량, 요건 태양 질량이라면 0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달이 빠져나가지 못한, 지구를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말은 요게 지구의 질량, 달의 질량과 달의 운동 에너지와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는 중력장의 에너지하고 비교하면 요것이 0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요것이 0보다 크면 빠져나가게 돼요. 그게 바로 로켓을 쏠 때 탈취 속도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중력장을 빠져나가려면 로켓의 속도는 요것은 이제 그때는 지구의 질량, 로켓의 질량, 요 로켓 속도가 돼서 0보다 크게 되면은 그건 빠져나갈 수 있다 해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죠? 로켓을 쏠려면 굉장히 쉬운 건데 뭐 11.2km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요것이 여기 보시다시피 만일 빛이라면 어떻게 되죠? C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빛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려면 요것은 그 당시에 일반 상대성 같은 것도 모를 때 존 미첼이라는 사람이 계산하기를 저기 쓴 대로 R이 여기 쓴 대로 요거 뭐 계산하기 여러분 쉽죠. 요걸 옮겨놓고 이렇게 하면 되죠. R이 요만큼 작아지면 얼마만큼 작아지냐면은 저기 쓴 대로 C제곱분의 2GN 요렇게 조그맣게 뭉쳐지면은, 그러니까 지구 같은 것이 이렇게 작게 뭉쳐지면은 빛도 빠져나가지 못할 거다 하는 걸 얘기했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어요. 그런 별도 있을 것 같지가 않고 그 당시에는 빛의 속도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어쨌든 이때 암흑성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생기면서 다시 살아나게 돼요. 여기에 기초개념이 슈발츠 쉴드 블랙홀이라는 건데 사실은 아인슈타인도 자기가 중력장 이론을 만들어 놓고 그 중력장에서 나오는 매트릭이라는 건데요. 그 중력장 공간에서의 어떤 길이를 말하는 건데 이걸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우에 다음 시간에 매트릭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매트릭이라는 건 그 공간에서 말하는 길이를 말해요. 여기가 삼각형의 길이 요 C라 치면은 이놈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나 뭐 이렇게 뒤집어 놓으나 요 길이는 항상 여기 A이고 여기 B라 치면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주어지잖아요. 그죠? 요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것이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매트릭이에요. 요걸 우리가 매트릭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길이를 잰다는 거.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상대성 이론의 시공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성 이론의 시공간은 3차원 공간에서의 길이는 분명히 dx제곱 플러스 dy제곱 플러스 dz제곱이 되죠. d는 뭐냐면 짧은 거리를 d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맞는데 이거 공간의 길이인데 시간이 있어서 시간도 좌표로 잡으니까 그 공간하고 맞춰서 속도 곱하기 시간이 하고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c제곱 dt제곱이 돼야 돼요. 이것이 아마 일반 특수상대성에서 말하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면 이게 그냥 플러스가 되면 이것이 길이가 되는데 이상하게도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뭐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무슨 값을 갖더라도 변하지 않는 값인데 여기를 마이너스를 붙이고 여기를 플러스를 붙여서 요것을 공간의 길이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그 특수상대성 이론이 작용하는 공간을 민코스키 스페이스에서 민코스키 공간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이 세계를 유클리드 스페이스에서 유클리드한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dx제곱 더하기 dy제곱 2차원이라고 그렇고 3차원이 이렇게 되는데 4차원이 돼서 시간을 넣는 순간 여기 시간과 공간의 부호를 바꿔주면 뭐 운동할 때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어떤 사람은 x, y, z, t로 보드가 다른 사람은 x, y 프라임, d, y 프라임, z 프라임, t 프라임 해서 다 다르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보는 시간 공간. 그렇지만은
이것이 매트릭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을 프라임을 붙이나 안 붙이나 누가 보나 변하지 않는 공간의 기본 그 단위가 요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에 그러니까 거의 마찬가지지만은 요 공간 성분에다 마이너스 붙인 것이 민코스키 스페이스인데, 그러니까 평평한 공간이죠.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됐을 때는 이 아인슈타인도 못 구했는데,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보고서 슈발츠 실드레가 1차 대전 때 아마 1900 제가 알기로 15년에 일반 상대성이 발표되고 16년에 이미 그때는 1차 대전이 중인데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과 싸우고 있는 독일인의 병사 이름이 슈발츠 실드입니다. 재미난 이 사람은 이제 물리학자니까 독일군에 징집돼 가지고 포탄의 탄도 계산을 하다가 밤 되면 뭐 대포 날아가는 거 없으니까 그 막사에 켜놓고 그 물리 공부했어요. 참 신기한데요. 그거 보면 문화를 알고 있는데 저도 한국 군에서 군사훈련 받았습니다만 그거 불가능해요. 지금 전쟁 벌어지는데 어떤 정신 나간 친구가 거기서 상대성 문제 풀고 있어요. 근데 독일 병사는 가능했어요. 풀어서 이걸 발표합니다. 그게 슈발츠 실드 매트릭인데 바로 이거예요. 좀 다르죠? 여기하고. 요 CT 제곱은 같은 요게 여러 개 붙었어요. 그 다음에 요 공간 성분에는 다른 건 같은데 요런 게 붙었어요. 요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건 그 우리가 XYZ 성분으로 할 때와 우리가 그 구면자풀 해가지고 그 길이와 이 뭐죠? 앵글에서 나온 차이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하여튼 요것만 중요해요. 요것만. 요런 게 붙었어요. 붙었는데 가만 보니까 재밌는 게 있죠? 여기서 요 R이 요게 항상 제가 말씀드려도 마이너스일 때가 공간이고 플러스일 때가 그 시간이라고 하는데 요게 아주 작아서 C 제곱분이 2GM보다 작아버리면 딱 같으면은 0이 돼버리고 여기가 0 되고 그러니까 0 된단 말은 분모가 0 되니까 뭔가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더 작아져 버리면 이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시간과 공간이 뒤바뀌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 사실은 요 슈발츠 실드 반경보다 작은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 거기서는 공간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간이 거기서 시간이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블랙홀이라 그러는데 바로 요거보다 작은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블랙홀인데 블랙홀에서 말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간이라는 것은 공간 여행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시간 여행입니다. 왜냐하면 시간 공간이 위치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자리가 되거든요. 여기 보면 슈발츠 실드 레디어스라고 그러고 요게 뭐 스피드 오브 라이트 요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요건 근데 존 미첼이 구한 그 저 뉴턴이 구한 것과 암흑성의 반경하고 똑같아요. 재미있게도.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우주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뭔진 모르지만 우주라는 것은 여기에 뭐가 있어서 이것이 이 공간보다 작게 줄어들고 나면 요 공간의 길이가 반경의 길이가 뭐냐면 슈발츠 실드 반경에서 C 제곱분이 2GM이 되는데 이러한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의 바깥 세계와 안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러면 시간과 공간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이 세계에서는 아까 본 대로 빛이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이 세계는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블랙홀이라고 그러죠. 검은 구멍. 네. 자, 그래서 이제 슈발츠 실드 블랙홀은 그냥 여기다 읽어볼게요. The Schwarzschild shield radius is the radius of the event horizon within which nothing can escape the black hole, including light. 그러니까 여기에 빛을 포함해서 어떤 것도 이 바깥으로 여기 바깥에 서 있으면 괜찮아요. 바깥에 있으면 여기 갔다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일단 한 발이라도 빠져버리면 이미 그냥 빛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한데 근데 재밌는 한 가지 기억을 해둬야 될 건 나중에 제가 그
블랙홀에 빠지는 사람의 운명을 말할 때를 대비해서 이 블랙홀 레디어스는 블랙홀의 질량에 비례한다는 거. 그 질량이 크면 블랙홀이 그 이벤트 호라이즌의 반경이 커진다. 요걸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벤트 호라이즌의 반경이 커진다. 비례해서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이건 그냥 같은 말을 여러 가지로 한번 넣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그 호킹과 펜로즈라는 유명한 물리학자 계산해 보니까 블랙홀이 생기면 반드시 양자역학적으로 말고 고전역학적으로 볼 때는 싱귤라리티를 해가지고 요 속에서는 이 속에 질량이 아무리 많은 큰 별이 태양 질량이 250억 배나 되는 거 하더라도 뭉쳐서 한 점으로 그냥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그 싱귤라리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호킹하고 펜로즈가 이 계산에서 유명해졌죠. 근데 참고로 슈발츠-실드 레디어스를 말하면 태양이 만약 블랙홀이 된다면 태양도 블랙홀 만들 수 있고 짜부러뜨리면 되거든. 스스로는 못 돼요. 태양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은 커야지만 블랙홀이 되는데 누가 짜부러뜨려서 억지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태양은 대개 2.95km 정도가 한 3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구를 만일 누가 그리스천이라는 거인이 나와서 짜부러뜨렸다 치면은 8.86mm니까 9mm 정도.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9mm 정도 알사탕만큼 콩알만큼 만들어 놓으면은 지구도 블랙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사건 지평선을 넘어선 순간 시간과 공간의 역할이 바뀌고 사건 지평선을 넘는 자는 자율낙하를 하니까 자기는 중력장을 따라서 운동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힘을 못 느낀다고 그랬죠. 그럼 자기는 뭐 아무 이상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멀리 있는 관측자는 그때 제가 일반상자선 이론을 할 때 뭐였나요? 질량이 무거운 곳에 가까이 되면 시간이 천천히 간다 그랬죠. 그리고 빛이 어떻게 됐어요? 파란빛을 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붉은빛 쪽으로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관측자가 볼 때는 거의 움직임이 느려지죠. 왜냐하면 천천히 시간이 가니까. 그럼 사건 지평선에 이르는데 무한한 시간이 걸리니까 블랙홀에 빠지지 않아요. 본인은 빠졌는데 멀리 있는 관측자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영원히 안 빠졌어요. 자, 누가 오를까요? 역설일지 아닐지. 이런 건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검토해보죠. 그 다음 대머리 정리. 그 물리학자들도 상당히 익살스러워갖고 그 정리 이름도 멋지게 짓죠. 그죠? No hair theorem이란 말은 그 털없음 정리라고 우리나라 번역하는데 그 영어로 no hair theorem은 그렇다는데 털없음 정리는 좀 멋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뜻입니다. 블랙홀은 빠지면은 블랙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질량과 전기량과 회전하는 과운동량 외에는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알 수 있거든요. 뭘 빠졌건 예를 들어서 이 컵은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 무슨 색깔을 갖고 있다든지 뭐 등등 정보가 많은 블랙홀 빠진 그 순간 이런 모양이나 이런 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질량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전기량과 가운동량은 그냥 참고로 썼을 뿐이고 오늘 강의에는 크게 중요하니까 질량만이라 생각하죠. 블랙홀에 대해서는 질량밖에 말 못해요. 그럼 정보는 어디로 갔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이제 정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 블랙홀에 떨어지기 전에 물체학적 정보는 어디로 갔는가? 그래, 블랙홀에 들어가면 없어지고 정보가 그럼 사라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논쟁이 있어가지고 90 몇 년에 끝났는 줄 알았는데 안 끝났다가 2000년에 다시 또 끝난 줄 알았다가 안 끝났다가 요즘 다시 또 안 끝난 건데 서스킨트라는 레너드 서스킨트라는 사람이 쓴 블랙홀 전쟁이라는 책인데 굉장히 쉽게 쓴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뭐 흥미있는 분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블랙홀부터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면 우리 블랙홀을 원래 그래서 이름 붙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나오지 못한다면 절대 온도가 0이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 제가 뭐라 하냐면 어떤 복사 온도를 말씀드리면서 온도를 가진 놈은 무조건 하고 복사기를 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온도 0에서는 블랙홀을 포함해서 모든 물리계가 오직 온도 0이란 말은 아무것도 안 나니까 한 가지 상태만 있어요. 한 가지 상태만 있다는 말은 그 상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블랙홀이 다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블랙홀즈 have no hair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뭐 털이 있어서 이렇게 날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대머리에 붙였는데 정말 블랙홀 has no hair라면 블랙홀의 엔트로피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란 말은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리고 좀 쉬었다가 말씀드릴 텐데 모든 걸 알 때 우리는 그 엔트로피가 0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하도 그렇게 알아주세요. 엔트로피 0이란 말은 여기 이 컵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 안다. 그러면 이 컵이 가진 엔트로피 0이에요. 근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라고 붙였다는 말은 안 그럴 것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참고상을 말씀드린다면 좀 시간이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 전에 플랑크 복사의 에너지를 해가지고 온도가 T, 온도가 T인, 온도가, 그러니까 절대 온도가 T인 어떤 물체는 이런 모양의 복사 에너지를 내요. 그러니까 그 절대 온도 5000도라면 이런 모양의 복사 에너지를 내고, 그러니까 파장이 긴 쪽을 적게 내고 짧은 쪽은 요만큼 내고, 또 온도가 낮아지면 이렇게 되지만 하여튼 아무리 낮아도 이런 모양의 복사 에너지를 내요. 근데 온도가 0이 아니라면 플랑크의 공식에 따라 반드시 복사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엔트로피도 0이 아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복사 에너지가 나온다면. 그 엔트로피 0이 아니라면 블랙홀 어디에선가 정보가 저장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엔트로피 0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보가 저장된다면 정보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비적인 지식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쉬었다가 엔트로피에서부터 다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